7년이에요. 이 긴 세월 동안 저는 제 둘째 아들 도연의 아내 설인을 도둑이라 믿었습니다. 10억 원을 들고 남자와 도망쳤다고. 그 충격에 제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죠. 그런데 그날 남문시장 국수집 창문 너머로 본 그 여자는 빛바랜 패딩을 입고 주름진 거친 손으로 잔치국수 한 그릇을 아이 둘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혹시 제가 7년 동안 잘못 미워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제사상에 올릴 북어를 사러 남문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죠. 오전 10시쯤 아직 햇살이 차갑게 비추는 한겨울 추위가 매서운 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릎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이 시장 냄새만큼은 참 정직하다고 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국수집 앞에서 제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유리창 건너 작은 테이블 하나. 여자가 아이 둘과 마주 앉아 있었고 잔치국수 그릇 하나를 셋이서 번갈아 당겼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거친 일을 오래 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굳은 살과 갈라진 틈이 깊게 패여 있었죠. 패딩의 소매 끝은 닳아 솜이 삐져나왔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였고 얼굴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유리 틈을 지나 제 귀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괜찮아. 안 뺏어 먹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제 기억 속 누군가를 정확히 떠올렸습니다. 눈매, 턱선, 귀 뒤로 넘기는 습관까지 같았습니다. 한설인, 제 둘째 아들 도연의 아내. 모두가 10억 원을 들고 젊은 남자와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사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곧바로 그녀의 눈빛이 제게 박혔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체념. 그녀는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자기 쪽으로 살짝 당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설이니? 제 목소리가 얇게 갈라졌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가려던 참이에요. 아니, 잠깐만. 저는 황급히 그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듯 앉았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는데 둘 다 얼굴이 창백하고 말랐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도연이 아이들이지? 여자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머릿속에서는 7년의 장면이 뒤섞였어요. 7년 동안 저는 이 여자를 도둑이라 믿었죠. 배신자라 여겼고 둘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라 단정했습니다. 금고에서 사라진 10억 원. 공항에서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도연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저는 서린을 찾았어요. 온 집안을 뒤졌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친정에 연락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 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사흘 뒤 도연인의 가사도우미 박순자 씨가 나타나서 말했죠. 그날 아침 새댁이 젊은 남자랑 큰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가는 걸 봤어요. 그 증언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됐어요. 며느리는 돈을 훔쳐 도망쳤고 아들은 그 충격에 정신을 놓은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거다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자는 도대체 뭔가요? 잔치국수 한 그릇을 아이 둘과 나눠 먹고 상처투성이 손으로 낡은 패딩 소매를 만지작거리는 이 여자가 10억을 들고 도망친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 저는 그날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 말하지 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온갖 의문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만약 서린이 도망친 게 아니라면? 만약 돈을 훔친 게 아니라면? 그럼 대체 누가? 그때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아주머니, 계산이요. 서린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인조가죽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주인 아주머니에게 내밀었죠. 손님, 500원 모자라요. 서린이 당황하며 동전 지갑을 뒤적였지만 10원짜리 몇 개뿐이었어요. 제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건넸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거스름 돈을 서린에게 건넸어요. 서린은 그걸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죠. 받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거스름 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국수집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차가웠고 시장 골목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제 귓속은 이상하게 조용했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심장 소리와 옆에서 걷는 서린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죠. 어디 사니? 시장 뒤쪽 골목이요. 가자. 안내해. 어머님, 저는 말하지 말고 그냥 가. 저는 서린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닿기 직전에 멈춰졌답니다. 거친 손의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손을 거두고 그냥 뒤따라 걸었어요. 골목을 몇 개 지나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어요. 반지하 입구로 서린이 아이들을 이끌고 내려갔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부엌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개수대 하나, 화장실 문 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누울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답니다. 여기서 살아왔던 거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린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서서 7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봤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여자를 저주했어요. 명절 때마다, 도연이 제사 때마다 그 도둑년하고 이를 갈았죠.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여기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아이들 데리고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며 살아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집으로 와. 제가 말했어요. 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믿어주실 건가요? 모르겠어. 그래도 들어볼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어요. 도연의 유품들이 든 상자를 꺼내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답니다. 오래된 사진들, 회사 서류들, 그리고 맨 밑에서 나온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쳤을 때 도연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욱이 형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 문장 하나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의심의 씨앗을 깨웠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 온갖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설인이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던 날, 수줍게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하던 그 목소리, 도연이와 손잡고 마당을 거닐던 모습, 명절 때마다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던 뒷모습, 그리고 7년 전 그날, 금고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도연이네 집에 갔다가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죠. 안을 들여다보니 10억이 든 통장과 도장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도연이가 새 설비 계약을 앞두고 모아둔 사업 자금이었지요. 설이나 제가 소리쳤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도 안방도 아이방도 설인의 옷까지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 핸드폰도 꺼져 있었죠. 그날 오후 가사도우미 박순자 씨가 제게 말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새댁이 젊은 남자랑 현관에서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었는데 얼굴은 잘 못 봤어요. 큰 가방을 들고 급해 보였어요. 그 증언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며느리가 남자와 짜고 돈을 훔쳐 달아난 거라고. 저녁 때 도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인이 어디 갔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설인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도연아,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게 기억나요.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일단 와봐 하고만 말했죠. 그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은 집에 오지 못했지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졸음운전 추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운전했을지, 아내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제정신으로 운전할 수 있었을까요? 장례식장에 설인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정에 연락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죠. 역시 도망간 거 맞네요. 친척 어르신 한 분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 다시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설이는 그 돈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연이 설비 자금으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몰래 준 돈이었어요. 둘째, 만약 정말 돈을 훔쳐 도망칠 거였다면 왜 옷까지 챙겨갔을까요? 새 옷을 사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셋째, 박순자 씨의 증언. 젊은 남자라는 게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주방에서 흘끗 본 것만으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새벽 5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박순자 씨를 다시 만나보기로요. 아침 일찍 박순자 씨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녀는 도연인의 가사도우미로 5년쯤 일하다가 7년 전 그날 이후 그만뒀어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었죠.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가니 문을 열고 나온 박순자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7년 사이 머리가 많이 새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져 있었어요. 순자 씨,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자 순자 씨가 보리차를 따라주었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7년 전 일 기억하시죠? 그날 아침 새댁이 남자랑 나가는 거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순자 씨, 정말로 봤어요? 직접?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잡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죠. 저는 순자 씨,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 며느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죄송해요, 사모님. 순자 씨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도련님 회사에 박재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경찰이 물어보면 새댁이 남자랑 나가는 거 봤다 말해달라고요. 그러면 사례비로 5천만 원을 준다고.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저도 양심에 찔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수술비가 필요했거든요. 그 돈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본 것처럼. 실제로는 뭘 봤는데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전 그날 아침에 늦게 도착했거든요. 9시쯤 왔는데 그때는 이미 집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고요. 제 손이 주먹을 쥐었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위로할 마음이 들지 않았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박재욱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도연의 오랜 핸드폰을 꺼내 문자함을 뒤적였어요. 7년 전 메시지들이 쭉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도연이 사고 나기 이틀 전 박재욱이 보낸 문자였어요. 회사 일로 급히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되십니까? 저는 그때 이 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니까 당연히 일 상의도 하겠지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상의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도연과 박재욱은 회사에서도 같은 개발팀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연이 팀장이었고 박재욱은 선임이었죠. 박순자 씨가 말한 전화는 바로 그 박재욱한테서 온 거였어요. 박재욱이라는 분이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경찰한테 그렇게 말해달라고. 박순자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박재욱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 전에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창밖의 풍경이 쓸쓸하게 보였죠. 7년 동안 저는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진짜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의 서재에서 밤을 새웠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 안을 뒤졌답니다.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회사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도연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죠. 계약서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도연의 팀이 회사에서 큰 성과를 올리게 되어 있었고 도연에게도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계약서 여백에 도연의 필기가 있었어요. 재욱 씨가 왜 계약 내용을 자꾸 물어보는 걸까? 뭔가 불안하다. 그럼 혹시 금고의 10억 원은 이 계약 때문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진 것도 박재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7년 전 그날 금고를 실제로 연 사람은 누구인가? 서리는 왜 사라졌을까? 정말 도망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박재욱은 왜 거짓 증언을 부탁했나? 도연의 계약건과 관련이 있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나? 너무 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7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요. 도연에게 그리고 서린에게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햇살이 서재 바닥을 비추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다짐했답니다. 진실을 찾는 긴 여정의 시작이요. 아침 8시 저는 깔끔하게 씻고 옷을 차려입었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지난 7년과는 다른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답니다. 어젯밤 작성한 메모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더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힘으로 알아낼 수는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윤영수,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30년간 경찰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분이요. 남편 장례식 때 오셔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고 명함을 주셨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그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세요? 영수 씨? 나 정화예요. 윤정화.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좀 복잡한 일인데. 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오전 10시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영수 씨를 만났답니다. 그는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 30년 경력이 풍기는 그런 분위기요. 저는 준비해간 메모지를 펼쳐 보이며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답니다. 남문시장에서 서린을 만난 것, 박순자의 고백, 박재욱이라는 회사 동료가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는 것, 도연의 수첩과 계약서. 영수 씨는 제 이야기를 한마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는 메모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정황상 뭔가 있네요. 근데 정화 씨 7년이 지났어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영수 씨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은 노트를 꺼냈답니다. 좋아요. 도와드리죠.
근데 제가 이미 퇴직했으니까 공식적인 수사는 못하고요. 개인 자격으로 도울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영수 씨는 펜을 들어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기본부터 확인합시다. 7년 전 그날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CCTV 기록. 남아있는 게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서린 씨 통장 거래 내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10억을 들고 도망쳤다면 그 돈이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테니까요. 그럴 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처지를 보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그리고 도현 씨 회사에도 연락해봐야겠어요. 당시 계약건이랑 박재욱의 행적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협조해 줄까요? 제가 예전 인맥이 좀 있어요. 시도는 해볼게요. 영수 씨는 메모를 마치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화 씨,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진실이 생각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린아, 물어볼 게 있어. 7년 전 그날 아침, 네가 집을 나간 시각이 정확히 몇 시였니?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답니다. 8시 반쯤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서린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주버님한테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하셔서요. 도연 오빠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아주버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연 오빠가 회사에서 큰 계약건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답니다. 얼마를? 10억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랬더니 집 금고에 있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도연 오빠 계약건 때문에 준비해 놓은 돈이라고 회사로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는 이상했어요. 처음엔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계약 때문에 준비된 돈이라고 말을 바꾸시길래 거절했어요. 금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설령 안다 해도 도연 오빠한테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그 다음은?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가족인데 이것도 못 도와줘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카페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도연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협박하듯이요. 도연이한테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할 거야. 너 때문에 계약이 틀어지면 어쩔 거야 같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답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네, 무서워서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있으면서 도연 오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도연 오빠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주버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재수 씨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다들 알고 있다. 지금 나타나면 경찰한테 잡혀간다. 뱃속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숨어 있어라.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라고요. 그래서 7년을 숨어 산 거야? 무서웠어요. 정말 경찰한테 잡혀가면, 제가 도둑으로 몰리면 뱃속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계속 연락하셔서 아직 조용히 있어. 곧 정리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기가 더 무서워졌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니? 누가 믿어주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아주버님이 가족이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어머님 아들을. 나라도 믿어줬을 텐데. 어머님은 저를 제일 미워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맞아요. 저는 설인을 미워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미워했죠. 미안해, 설인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전화 너머로 설인의 흐느낌이 들렸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영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좀 이상한 게 나왔어요. 뭐가요? 설인 씨 통장 내역 확인했는데요. 7년간 큰 금액 입출금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쓰다가 정리한 흔적이 있고요. 그럼 10억은 어디 간 거예요? 일단 박재욱 씨 계좌에 7년 전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1억이 현금으로 입금됐어요. 출처 불분명한 현금 입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며칠 뒤에 여러 계좌로 분산됐다가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영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도진 씨 계좌도 확인했는데요. 차명 계좌가 있더라고요. 그 계좌로 9억이 현금으로 입금됐어요. 제 머리가 핑 돌았답니다. 그럼 도진이가 박재욱이랑 짜고 도연이 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화 씨, 도현 씨 회사에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무슨 자료요? 7년 전 그 계약건 말입니다. 원래 도현 씨 팀 명의로 진행되던 건데 도현 씨 사고 나고 한 달 뒤에 박재욱 명의로 변경돼서 성사됐어요. 도현 씨가 받았어야 할 인센티브와 승진 모두 박재욱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조사 결과 박재욱은 계약 관련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기록도 있었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동생의 돈을 훔치고 설인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계약까지 가로채고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도진 씨의 역할이 정확히 뭐였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제 첫째 아들이 동생의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와 짜고 모든 걸 계획한 거였을까요? 그리고 동생의 죽음까지.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하지만 10억이라는 돈 앞에서 형제의 정은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모든 단서를, 모든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을 켜고 계속 서류들을 뒤적였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아직 잠들지 않고 서재에 앉아 있었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사흘간 모은 자료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통장 내역 사본, 도연의 수첩, 회사 서류,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타임라인 표까지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퍼즐 조각이 하나 모자랐답니다. 설인의 지난 7년.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설인의 일상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요. 새벽 5시, 저는 남문시장 뒤편 골목에 서 있었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시장은 벌써 깨어나고 있었어요. 채소 상인들이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 깨는 소리가 요란했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서린이 사는 반지하 입구가 보였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손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죠. 반지하 문이 열리고 서린이 나왔어요. 낡은 파란 패딩에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집에 둔 채 혼자였어요. 서린은 빠른 걸음으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따랐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장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앞에서 대걸레를 들고 있던 중년 여자가 반갑게 인사했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조심히 해. 어제 누가 토한 데가 있더라고. 1시간 동안 서린은 화장실 4곳을 청소했어요.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죠. 가끔 구역질을 참는 듯 손으로 입을 막기도 했어요. 고무장갑 너머로도 손이 빨갛게 얼어있는 게 보였답니다. 7시가 되자 서린은 시장 구석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1그릇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애들은 좀 어때? 괜찮아요. 언니 덕분에요. 애들 감기는 나았어? 아직 기침을 좀 해요. 약값은 걱정 마.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얼른 데리고 가봐. 정말 감사해요, 언니.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게 제 며느리의 7년이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남이 주는 아침 한 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살. 아침 8시 서린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서 버스를 탔어요. 저도 몰래 같은 버스에 올랐답니다. 서린은 맨 뒤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피곤한 게 역력했죠.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주택가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 서린이 내렸고 저도 뒤따라 내렸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큰 아파트 단지였어요. 서린은 경비실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고 103동으로 들어갔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방금 들어간 저 여자 여기서 일해요? 서린 씨요. 가사 도우미로 몇 집 다니죠. 성실하고 일 잘해요. 자주 와요? 거의 매일이요. 주말에도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지 밖으로 나왔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벽 화장실 청소에 가사 도우미에 도대체 언제 쉬는 건가요? 오후 5시 반 서린이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다시 버스를 탔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대형마트 근처였어요. 서린은 마트 옆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죠. 간판에는 행복한 설거지 대행이라고 써 있었어요. 식당 주방에서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주머니가 서린을 반겼어요. 서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죠. 저는 식당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1시간, 2시간. 서린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손등은 세제물에 불어생긴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거친 일을 오래 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굳은 살과 갈라진 틈이 깊게 패여 있었죠.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고 닦고 정리하면서 가끔 허리를 펴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8시가 되자 서리는 주방을 나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고 서리는 허리 숙여 인사했답니다. 서리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식당을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죠. 그런데 서리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마트 앞 편의점으로 들어갔답니다. 24시 편의점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서린이 카운터에서 점원복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서린은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기 시작했죠. 저는 편의점 밖 벤치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답니다. 밤 9시, 10시, 11시. 서리는 계속 서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바닥 닦고, 잠시도 쉬지 않았답니다. 11시 반쯤 술 취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남자는 서린에게 뭐라고 말을 걸었고, 서린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죠. 남자가 계속 따라붙자 서린은 손님, 그만하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욕을 퍼붓고 나갔어요. 서린은 한참 카운터에 기대어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일을 계속했답니다. 자정이 되자 다음 근무자가 왔어요. 서린은 인수인계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뒤를 따랐어요. 서린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는 거였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요. 새벽 1시 서린이 반지하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엄마 왔어? 서린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는데 둘 다 잠옷 차림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미안해. 엄마가 많이 늦었지?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뭐 해줄게. 저는 창문 틈새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오는 삶. 하루 3군데 일터를 돌며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삶. 이게 10억을 들고 도망쳤다는 사람의 생활인가요? 다음 날 저는 영수 씨를 만났어요. 어제 서린이를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영수 씨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래서 뭘 보셨어요? 지옥을 봤어요. 저는 어제의 하루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새벽 화장실 청소부터 가사 도우미, 설거지,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증거요? 만약 서린 씨가 정말 10억을 들고 도망쳤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생활 패턴 자체가 그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돼요.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10억이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어제 편의점 점장한테 들었는데 서린이 가끔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가 있대요. 아이들 중 작은 애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어서요. 그럴 때마다 서린은 일당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부탁한대요. 일주일치, 한 달치를요. 그리고 그걸로 병원비를 내고요. 영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만약 10억이 있었으면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됐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서린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럼 도진 씨와 재욱 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이 마음의 아픔보다 작았어요.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둘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따로따로요. 재욱 씨는 제가 먼저 만나보죠. 도진 씨는 아드님이시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재욱 씨를 어떻게 만나죠? 제가 도현 씨 회사에 연락해서 면담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7년 전 계약건에 대해 질문이 있다고 하면 거절하긴 어려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각오하세요. 이제부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설인과 아이들이 7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대로 묻을 순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진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재욱 씨를 만나기 전에 아들의 반응을 먼저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진은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초췌해 보였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도진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설인의 통장 사본, 일당 명세서,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도진 본인의 차명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답니다. 도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설인이는 지난 7년 동안 하루 3군데 일터를 돌며 아이들 병원비 마련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살았어. 반면에 너는 사고 나고 일주일 뒤에 차명 계좌로 9억을 숨겨놓았더구나.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영수 씨가 구해준 도연 회사의 내부 자료였답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7년 전 그 계약건 재욱 씨가 가로챘더구나. 도연이 명의로 진행되던 걸 재욱 씨 명의로 바꿔서 그 대가로 재욱 씨는 현금 1억과 계약 성사, 승진을 받았지.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죠. 재욱 씨를 끌어들여서 동생의 돈을 훔치고 설인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니? 그건 정말 사고예요. 그래, 사고였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니? 도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어요. 도진아, 어떻게 금고를 열었어? 어떻게 재욱 씨를 끌어들였고 왜 설인이에게 누명을 씌웠어? 도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연이가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비교당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연이만 못하다는 소리만 들었죠. 그래서 돈을 훔친 거야? 처음엔 도연이 계약 때문에 준비해 놓은 10억을 알고 그걸 잠깐 숨겼다가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근데 재욱 씨가 제안했어요. 차라리 그 돈을 나눠 갖고 계약도 가로채자고. 도연이 실패해야 제게 기회가 온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재욱 씨가 도연이 핸드폰에서 몰래 봤다고 했어요. 재수 씨가 방해되니 저한테 맡아달라고. 그날 아침 일부러 급하게 불러냈어요. 재욱 씨가 통장을 꺼낼 시간을 벌어달라고 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리고 재욱 씨한테 부탁해서 박순자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재수 씨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으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비겁한 사람이었다니. 그럼 사고는? 도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도연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금고를 확인하러 간다더라고요. 도연이 모든 걸 알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죠. 제가 먼저 만나려고 그랬는데,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혼내주려고 도연이 실패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도진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줄게. 그 안에 경찰에 자수해. 서린이에게 사과하고 네가 한 일에 대해 책임져. 만약 안 하면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거야.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다시 바라보기만 했어요. 생각할 시간은 일주일이야. 그 이후는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도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찻집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게 정말 맞는 일인가요? 하지만 서린과 아이들의 7년을 생각하면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영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재욱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부인하더군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고 도진 씨가 이미 자백했다고 하니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재욱 씨도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본인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영수 씨와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죠. 7년 전 사건에 대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통장 내역, 차명계좌 증거, 회사 내부 자료, 박순자의 진술서, 서린의 증언, 그리고 도진이 자백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까지요. 담당 형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신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시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사흘 뒤 도진이 경찰에 소환됐어요. 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답니다. 영수 씨가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도진 씨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도진이 경찰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도진은 잠시 멈춰서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답니다. 조사 끝났니? 일단 계속 조사받기로 했어요. 재욱 씨도 오늘 출석했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7년 동안 세린이와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도진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도연이 나타나서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는 꿈을요. 근데 저는 비겁했어요. 이제라도 책임지렴. 그게 네가 도연이한테, 서린이한테, 그리고 너 자신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도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더 이상 제가 감싸줄 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한 달 뒤 검찰에서 도진이와 박재욱에 대해 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7년에서 10년. 도진은 감옥에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된다고 했어요. 설인이 지옥 같은 7년을 보낸 것처럼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설인도 함께 왔어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거든요. 피고인석에 앉은 도진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재욱 씨도 마찬가지였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답니다. 피고인 윤도진, 박재욱은 피해자 윤도현의 금고에서 현금 10억 원을 절취하고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하나하나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설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어요. 설인도 증인석에 섰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끝까지 담담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답니다. 영수 씨도 증인으로 나와 금융거래 내역과 차명계좌 추적 과정을 설명했어요. 회사 관계자도 나와 계약이 어떻게 재욱 씨 명의로 변경됐는지 증언했죠. 모든 증거와 증언이 도진과 재욱 씨를 향하고 있었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피고인 윤도진은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계획적으로 10억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 7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피고인 윤도진을 징역 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박재욱을 징역 6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한설인에게 10억 원과 위자료 2억 원,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의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도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재욱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설인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구나. 이게 맞는 일인지. 맞는 일이에요. 도연 오빠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저는 설인을 바라봤어요. 설인아, 정말 미안하구나. 7년 동안 내가 너를 오해하고 미워했어.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어요. 얼른 데리러 가봐야죠. 우리 집으로 올래? 설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반지하에서 더 이상 살 순 없잖니. 배상금 나올 때까지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아이들도 제대로 된 방에서 자야지.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저는 설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며느리로 대해줄게.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자. 설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답니다.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7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배상금이 집행되어 설인의 통장에 12억이 입금됐답니다. 설인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병원비였답니다. 작은 애 심장 수술 날짜 잡았어요, 어머님. 다음 달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될 거라고 하셨어요.
설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7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저는 설인과 함께 도연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답니다. 도연아, 엄마가 늦었어. 7년이나 걸렸구나. 네 아내를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야 진실을 밝혔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도진이는 8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어. 엄마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맞는 일이었어. 설인도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오빠, 내가 그날 용기를 냈더라면, 아주버님 말에 속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오빠가 그렇게 억울하게 떠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아이들 지키느라 살아남느라 정말 힘들었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도연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좀 편히 쉬라고 말해주었죠. 오빠, 애들 잘 키울게요. 오빠 닮아서 착한 아이들이에요. 꼭 자랑스러운 어른으로 키울게요. 설인이 마지막으로 묘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쌍둥이가 달려와 우리를 안았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착한 손주들, 오늘 뭐 했어? 우람이가 제게 그림을 건넸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답니다. 할머니, 엄마, 나 동생이요. 우리 가족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방에 걸어둘게. 그날 저녁 설이는 주방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거들었죠. 식탁에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김치가 놓였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답니다. 따뜻했어요. 그냥 밥이었지만 왠지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죠.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 설인의 카페 계획, 제 친구들 이야기까지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몇 달 뒤 설인의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면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한쪽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고소한 커피 향이 퍼졌어요. 설인이 예쁜 컵에 커피를 담아 제게 가져왔죠. 맛있게 드세요. 고맙구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답니다. 설인아, 행복하니? 설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있고 어머님도 계시고 제 꿈도 이뤘으니까요. 어머님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7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으니까 숨쉬기가 한결 편하더구나. 우리는 그렇게 카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답니다. 지난 7년의 고통도, 앞으로의 희망도, 그리고 도연에 대한 그리움도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참 예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7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드디어 빛을 찾았어요. 오해와 미움, 거짓과 배신이 가득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진실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답니다. 참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우린 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함께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큰 오해와 아픔을 겪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죠. 오늘의 인생 한편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